비자림로 공사, 제주에서 지난 몇 년간 가장 뜨거웠던 환경 이슈 중에 하나이지요. 지난 4월 11일 이곳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비자림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정말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비자림로 소송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제주지방법원은 10명의 원고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명에 대해서는 원고 각하, 1명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이라고 구분해서 선고했는데요. 각하라는 것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기각은 자격은 인정되지만 소송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9명의 원고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직접 이 재판을 준비했던 담당한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선고 내용 중에서 10명의 원고 중에서 9명이 이제 원고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맞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것이 1998년 판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98년도에 나왔던 이제 판결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또 혁신적인 판결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상대방만 이제 그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원래 그런 소송인데 네. 이제 98년의 판례는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함께 적용을 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제3자도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를 인정해준 판례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판례였어요. 그러면 98년도에 그런 판례가 나왔으면 2023년도에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때의 혁신적이었던 그 판례를 25년 후에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정말 1도 나아가지 않은 판결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법만 적용을 해서 그 반경 안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에 살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네.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도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면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98년도와 지금 사이에 그래도 생물다양성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희망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생태계 서비스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일단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그 법률을 국내 법률을 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법을 그래서 제정을 했거든요. 그 제정이 2012년에 제정을 해서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개념 중에 하나가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아예 법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 법률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정의 자체가 있어요. 2조 10호의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라고 해서 유형적 생산물, 그 다음에 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 조절 서비스, 그 다음에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그다음에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서비스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조의 기본 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생태계 서비스권에 따르자면 그 비자림로 숲이 많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고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까지 제정된 국가라면 게다가 회원국 쪽 최초의 선포국 저희가요? 최초. 참 잘해도 법은 빨리 제정이 되었는데 훌륭한 법들은 빨리 제정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쓰는 서면에서는 대부분 그 내용들을 썼어요.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이 몇몇째 판결이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이 재판에서도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길 바란다는 것을 꼭 썼는데 안 읽어보셨나요? 제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고 그 인근에 살고 있고 그 비자림로 숲에 대해서 많은 뭐 우려 걱정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지만 당신들에게는 권리가 직접적이지 않다. 네, 직접적인 뭐 영향이 없으니 권리가 네, 없다라는 네,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유독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 원고 적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강하게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근거로 이제 내세워지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거기에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누리는 우리가 환경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아직 정립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이런가요? 이렇게 환경 그렇지는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외국의 판례들이나 경향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법 이런 거를 제정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법률만 본다면 우리 아생님이고 법률만 훌륭하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문에도 있어요. 결국은 환경권을 인정하는 거는 헌법의 권리밖에 없는데 구체화된 법률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환경 관련 법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인지, 네,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법 하나에만 매달려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것은 지난 4월 11일 날 비자림로 소송이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사이? 네. 환경소송의 길이 멀고도 멀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할 때, 조그만 스크래치라도 하나 내면, 이제 거기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쫙 열려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살아오면서 좀 해왔고, 낙태죄 위헌 소송, 간통죄 옳은지 그른지의 그거 판단은 떠나서,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계속 이제 해왔던 노력들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예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환경도 결국에는 이제 인류 전체가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결도 결국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그 원고 적격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데 비자림로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대해서 근거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원래 이게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그 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본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고 적격인데요.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한테 직접 그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손해를 회복하거나 해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가가 문제가 돼요. 근데 환경소송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원고 적격이 뭔가를 보여주는, 원고 적격에 대한 그 인식을 보여주는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강정마을에 강정 해군기지 결정할 때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이거였는데요. 2012년도였던 예, 것 같아요. 2012년 7월 5일에 선고났는데 이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절대보전 지역의 해제는 소유권에 관한 제한을 해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보전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소유권의 행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보전 지역 자체가 소유권에 관한 제한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해제하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한테 오히려 이익이 되는 된다. 것이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돼서 보호되는 대상은
인근 주민의 주거나 생활 환경이 아니고 제주제 지하수 생태계 경관 그 자체다. 그러니까 붉은발 말똥개 뭐 이런 동물들이나 지하수나 생태계 경관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붉은발 말똥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냥이나 도롱뇽이나 개가 네.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보호 대상은 그 자연이라고 하면서 또 자연은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능력이 없고. 없죠. 예. 네. 굉장히 그러니까 좀 원천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걸 차단하는 거고 그 절대보전 지역으로 인해서 절대보전 지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이 그 절대보전 지역이 이제 늘어나거나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지 절대보전 지역이 으로 인해서 혜택받고 있는 환경상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권보다는 재산권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는 이렇게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 지하수도 말라가고 산불도 계속 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국민의 기본권을 기존에는 재산권에 우선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사회 복리라든지 환경권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재산권을 최우선하는 그 관념에 기초했던 게 2012년에 나왔던 판례라면 지금 10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 지구 온난화나 제주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그 위험성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판례에서도 이제 점점 법 해석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강정의 결정 내려졌을 때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원고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이해가 사실은 안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법을 해석해야 그 마을의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해제하는 건 이거는 안 맞아요라고 소송할 때 원고 자격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10년 전에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비자림로 그렇죠. 거의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독 그리고 환경 소송에서만 사실은 이 원고 적격을 너무나 엄격하게 사실은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심각. 예, 제일 그 환경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줄여야 이제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상권 분립이에요. 이게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법률에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자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 판례에서 이제 법원에서 함부로 그것을 이제 자연에게 소송 능력을 준다거나 그리고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에게 소송 능력을 과하게 부여하는 것은 상권분립의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상권분립 원칙이 이제 그 원고 적격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경 관련 법률이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었어요. 뭐 야생동물 보호법을 똑같은 말씀을 생물 다양성 들었죠. 예. 그래서 입법 취지랑은 상당히 이제 그 적용할 때나 집행할 때는 이제 달리 적용되고 있는 거죠. 대중들의 법 감정하고도 사실은 너무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환경 문제, 특히 제주도에서 환경 문제 매우 민감하게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법이 너무 차 뒤에 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이거 저희 이제 그럼 계속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울숙도에 그 명지대교 건설할 때 그 당시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을숙도에 자주 찾아와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씩 이제 새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들도 안내하고 학생들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이 건설
처분, 행정 처분이 있기 전부터 그 지역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가치를 이제 인식하고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이익을 향유해왔던 사람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비자림로 같은 경우도 그 이번에 2016년에 처음 이제 막 그 배워냈을 때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거기를 이제 찾아가면서 그 관광도 하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면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있었다면 이 판례에 근거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그 이스타 섬 있잖아요. 그 섬이 예전에는 큰 석상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었는데 나무를 계속 베어가지고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이렇게 도르래를 만들고 이동시키고 계속 그렇게 개발하는 데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 나무를 다 벤 거예요. 그래서 물도 더 이상 없게 되고 이제는 무인도가 됐어요. 제주의 미래는 과연 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계속 이제 눈에 띄고 사람이 이게 느낄 정도로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판례들이 원고 적격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승소 판결을 가져올 만한 재판부는 찾기 힘들 거예요. 시대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판사님 개인의 그 성향이나 그런 영향도 받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보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 법이요. 처음에는 이게 일본이 독일 따라서 법을 만들고 한국 법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법 만들 때 일본 법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가니 사건으로 성폭력 피해 처벌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가정폭력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한국만의 독특한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이제 들끓으면 한국 정치인들과 이제 입법부에서 스스로 법을 개발해서 만드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판사님, 우리가 낸 자료가 이만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회신받은 거 자체가 600페이지 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낸 각종 자료들도 이게 전자소송이라서 이게 출력을 안 해서 그렇지 출력하면 아마 엄청난 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판사님도 이제 판결문에 꼼꼼하게 잘 쓰려다 보니까 자료 검토를 하셔야 했고, 그리고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제주도청 간에 이렇게 주고받은 그 자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시민 모임의 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재판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번 비자림로 소송에서 10명의 원고 중에 9명의 제주도민들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지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는 좀 다른 결정들을 꽤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미국의 19개 시민단체가 환경보호청장에게 온실가스 규제권을 발동하라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환경보호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시민단체들은 재심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10년 뒤 2007년 미 연방대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사실상 피해를 입었고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규제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인정해 주었고요. 결과적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시민 900명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위험성을 알고도 예방에 나서지 않았고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소홀히 해서 국민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2달 뒤에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교토 의정서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2014년 3월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 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법원은 한 번이라도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 기반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사업과 관련된 조직에는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후쿠시마 핵 사고 때 25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난을 권고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이 핵발전소에서 250km 이내 주민들은 모두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핵발전소로부터 250k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비자림로 소송에서 10명의 원고 중에 9명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지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법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